6통이지 무려 22종을 저가 39,800원. 내가 솔솔솔 나오지 않는다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 보장!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발달장애인 민혁씨. 이른 아침 산책을 가시나 봅니다. 아닌데요? 출근하는데요? 출발! 오늘도 힘차게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힘차게 출발! 세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이때 먹는 맥주가 전 제일 가장 맛있다. 누구나 똑같겠지만 샤워를 하고 나서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캔맥주 하나 먹는 게 가장 맛있지 않을까. 그때는 목도 따갑고 좀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게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 어지러움마저도 행복하거든요. 머리를 띵하는 그런 느낌도. 좀 그런 매력이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이지 않을까. 모두의 입맛에 맥주를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원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수제 맥주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춤 정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또 향이 좋으면 향을 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누구는 쓴맛을 좀 좋아하면 쓴맛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맥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먹기 좀 아깝다. 아,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좀 맥주도 좀 어떻게 보면 주류 같은 게 좀 저희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재료를 주고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참 맛이 좀 다르다는 게 매력도 있습니다. 잘 나왔을 경우에는 빨리 좀 친구들도 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수제 맥주 공방을 운영하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맥주는 일단은 4가지 재료가 가장 기본입니다. 물, 메가, 홉, 효모로 구성을 하는데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이제 주류가 되는 건데, 그 당분을 메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가 뜨거운 물 속에 넣어지면 당분이 뽑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물이 엿기름 식혜입니다. 그 엿기름 식혜를 효모가 먹으면 알코올과 탄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홉이라고 하는 재료를 넣어서 거기에다 이제 맥주의 쓴맛과 향을 좀 더 추가시켜줘가지고 좀 더 매력적인 맥주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요즘에는 좀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뭐 오렌지 껍질을 넣거나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었어요. 저희 전화했던 것처럼 LME 구매하고 네. 또 따로 제가 이번에 미국식 페일에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맨날 쓰는 그런 홉 말고 네. 좀 색다른 게 좀 있으면 좀 추천받고 싶기도 하고. 어떤 스타일로 그 맥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손님 중에서 그 수제 맥주 거의 양조장에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개인 사람이에요. 재밌게 만드는 맥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놀면서 맥주 만드는 놀이터 같은, 우리가 놀이터 같은 거예요. 배 더 어두워요. 볶아서. 이거 카라멜 내가 여기서 향 좀 맡아보세요. 네. 여기가 카라멜 씨 되게 밝아요. 좀 살짝 좀 탄 맛이 좀 있어요. 탄 맛이 약간 로스팅.
일반적으로 이제 맥주는 이제 로비본드라고 해서 색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색상에 또 좀 매력도 있고, 또 이제 먹어봤을 때 이제 좀 바디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물하고 우유를 넘기는 그런 묵직함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좀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색다른 맥주들이 좀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냄새도 맡아보고 향도 맡아봤습니다. 일단 좀 바디감이 있게 하려면은 이쪽이 바디감 이것도 바디감 좀 효과가 재밌는데 네네. 제일 좋은 걸로 카라필스예요. 카라멜 필스나요. 필스나 베이스 먹을 때는 카라멜로 하는데 네. 그래서 제일 밝은 거 되게 우유 같은 우유 같은 똑같은 레시피해도 똑같은 맥주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요. 네. 새로운 레시피뿐만 아니고 같은 레시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만든 게 이렇게 계속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더 잘 나와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서 계속 해봐요. 같은 레시피에서 늘어요. 그러니까 200g 200g 하고 그리고 자세히 제가 좀 원하는 맥주 스타일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은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추천 잘 해주시기 때문에 맥주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세 가지가 메가랑 호비랑 효모인데, 제가 맥주를 뭐 강의하는 건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여기 계신 이제 사장님이 이런 메가나 이런 것 쪽에는 좀 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거 하려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근 6년 동안 저보다 맥주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좀 자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도 좀 있고 좀 시간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철원에 와사비를 생산하는 농업 그런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사비를 맥주에 한번 넣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되게 실패했었는데 좀 그런 좀 경험도 좀 기억나고. 메가를 보리를 곡물을 넣어서 곡물에서 당을 뽑아내는 겁니다. 곡물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당분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잘 저어줘가지고 당분이 최대한 많이 뽑힐 수 있게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안에가 이제 뭉쳐가지고 잘 당분이 뽑히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가를 넣고 뜨거운 물에서 계속 우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분이 뽑아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모아놔가지고 효모한테 먹이로 주는 거죠. 효모는 이걸 먹으면 이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먹어보셔도 괜찮은데 이건 좀 달달한 물, 식혜 같은 겁니다. 식혜. 당분이 진해질수록 알코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보리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 메가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 당이 많아지고, 당이 많아지면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효모를 넣고 나서부터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모가 잘 자랄 수 있게 환경만 좀 조성해주고, 효모가 이제 잘 자라면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주면은 그걸 이제 민간이 맛있게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제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넘게 복무하고 우연찮게 제가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서 좀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퇴근을 하고 맥주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평소에 먹는 맥주가 아닌 새로운 맥주 먹어봤는데 좀 충격을 좀 받아서, 아, 내가 이런 좀 업을 하면 좀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 좀 많은 변화의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맥주는 크게 에일과 라거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효모의 차이죠. 온도 차이가 있고, 온도에 의해서 이제 발효되는 이제 시간도 달라지고,
보리를 살짝 태우면 고소합니다. 완전 태우면 탄맛이 나겠죠. 고소함, 탄맛, 갈색, 검정색. 보리를 태우는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액체를 그냥 입에 넣고 삼킨다는 행위로만 보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주류를 접근하면은 참 재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인을 많이 먹잖아요. 그냥 와인을 먹는다고 하면 그냥 먹는 거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이건 정말로 나폴레옹이 만들었다, 나폴레옹이 뭐 먹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스토리를 좀 구상해주면은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고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좀 가장 맥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어봤을 때는 좀 알아야지 맛있다. 요걸 쓰는 이유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곡물이라고 해서 그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치킨 스톡 같은 겁니다. 요걸 넣어가지고 육수를 만든다. 그래서 액기스를 넣어가지고 잘 저어주고 엿기름식을 만들 건데, 저희 회사에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원데이 클래스 동아리여서 맥주 만들기 클래스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저희가 여러 종류의 원데이 클래스들을 다녔는데 이 클래스는 특별히 회원들이 정말 좋아해서 2번을 더 왔어요. 이제 내가 어떤 종류의 맥주를 좋아하는지 알게 돼서 그걸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다양한 걸 시음해보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더 잘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잘 지냈지? 똑같지 뭐. 별일 없어? 오랜만에 좋은 맥주 있어가지고 형이랑 한잔 하려고 가봤지. 설명 좀 해줘봐. 요거 한번 형이 같이 먹어보려고 가졌어. 오픈해줘? 일단 요거 먼저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전 꼬냑 알잖아, 꼬냑. 아, 꼬냑 알지. 이게 꼬냑 배럴에다가 에이징을 하는 거야, 발효한 거. 2도네, 8.2도. 그리고 꼬냑이니까 약간 좀 과일향. 그치.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흑맥주 스타우트보다 좀 더 센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맥주에 대한 업데이트를 되게 잘해준 친구라서 되게 정보를 많이 해줘요. 뭐 이런 맥주가 나왔다, 이런 맥주가 있는데 형 같이 한번 마실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와인의 종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를 통해서 와인에 좀 많이 좀 빠진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알려줘요. 저도 이 친구한테 많이 배우지만 이런 와인이 있는데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은데 같이 마셔볼래? 막 이런 느낌으로 공유하는 분들이 많죠. 마셔보니까 딱 확실히 좀 생각이 나는데, 얘는 어차피 되게 좀 무겁잖아, 맥주 자체가. 담백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 있으면서 적당히 무거운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스모크 치즈를 오븐에 구운 거를 위에 맛의 레이어를 한 3배 정도 올린 거야. 근데 여기 보이는 동그란 거 보이지? 뭐야 이게? 이거 고체 버터야. 고체? 이제 버터를 고체화 시킨 거야. 아, 그래서 그거랑 여기 위에 있는 건 캐러멜 견과류. 견과류. 그리고 여기 밑에 깔려있는 약간 찐득한 소스 같은 게 트러플 뿌리야. 어때? 맛있다. 일반 이제 대기업 회사원이다가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냥 31살부터 이제 외식업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지도 모르죠. 저는 무조건 응원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잘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한국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떠오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뭔가 음식, 김치 이런 거는 한국적인 건데, 뭐 약간 좀 엽기적일 수 있겠지만 맥주와 김치를 뭔가 좀 혼합시키던가 분명히 토속적인 한국적인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맥주 만들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뭐 앞으로의 계속 과제겠죠. 라탄 하면 여름 인테리어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이런 의자에다가 펄만 깔아놓고, 이런 조명이 좀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지만 겨울에는 또 따뜻해 보이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공예랑 다 잘 어울리는 거? 지금 여기도 보시면 DP 돼 있는 것도 보시면 다 여러 가지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원목이라든지 뭐 패브릭이라든지 뭐 다 잘 어울리니까요.
분들은 이게 뜨개질이랑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나이대들을 아래 위로 엮어가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뜨개질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 다른 점은 뜨개질은 실을 사용하는 거고 라탄은 조금 나무잖아요. 그게 좀 다르죠. 아무래도 생활이 요새는 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 위아래 안 틀리려고 엮다 보면 다른 잡생각은 다 사라지고 평소 때 생각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를 만들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이 그냥 퐁당 빠지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탄공예가 김민정입니다. 라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집에 있는 뭐 전후 올려놓는 채반이라든지 아니면 꽃바구니에 그 바구니라든지 이런 의자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뒤쪽에 의자들이 많죠. 이런 것도 다 라탄 가구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등공예예요. 등공예라고 예전에 저희 그 집에 보면 의자나 뭐 장롱이나 테이블이나 뭐 선반이나 이런 게 라탄으로 짜여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정도만 더 하면 돼요. 말라 있으면 부러지거든요. 물에 담가서 쓰면 얘가 탄성이 생기고 이렇게 꺾어도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번 담갔다가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엮기가 좋아요. 물이 이제 안에까지 스며가지고. 이게 냄새가 있죠? 나무라서. (2mm) 환심은 그냥 나무 이렇게 습기 먹은 냄새긴 한데 가끔 2.5mm나 3mm 중에 소똥 냄새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집에서 이제 2.5mm를 하나를 풀었는데 걔가 냄새 나는 아이였나 봐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마르면 냄새가 또 안 나거든요. 젖어 있을 때 조금 냄새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라탄공예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다 쓰이는 거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이쁜 모양이 있으면 그걸 한번 시도는 해보기는 하죠. 그렇게 해서 뭐 등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바구니도 만들고요. 전등갓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개씩 놓는 이유는 얘가 나이대거든요.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 번 엮을 때랑 2번 엮을 때 틀리다고 서서히 달라져요. 시간이 그 전에 1시간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 30분이 걸리고 바닥 짜는데 이게 줄더라고요. 만들 때 보통 분무기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 일반 가위는 나중에 라탄을 정리할 때 자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지가위처럼 생긴 흰 가위 있잖아요. 이게 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이 가위를 쓰고 송곳도 쓰고요. 튼튼하게 만들려면 두꺼운 원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손이 조금은 아플 수 있어요. 힘도 많이 들어가고. 가구 만들 때는 특히나 체중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엮어야 되거든요. 당기면서 엮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없던 근육이 여기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저 이 당기는 힘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갔더니
얘는 조명이다 보니까 두꺼운 한심보다는 조금 얇은 한심으로 했을 때 이 사이로 빠져나오는 불빛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조명이 엮기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이 라탄 자체가 기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막엮기 하는 식으로 엮기만 한다 생각하는데 얘는 기법이 없이 그냥 얽기설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육각으로 잡아줘서 내려와서 날대를 꼬아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접해본 사람들은 이거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항상 기법이 정해져 있어서 뭘 해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얘는 기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눈으로 보면서 틈을 메워가야 되니까 얽기설기 자유롭게 엮는 거니까 난이도는 최상이죠. 그전에는 아무래도 저도 물욕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가방 들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라탄을 하면서 제 가방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여름에 다 만들어 쓰고 겨울에도 만들어 쓰고 그냥 옛날 가방 가끔씩 들고. 네. 와 진짜 이쁘다. 그러게요. 와 친구 봐봐. 라탄밖에 없네? 그러게. 와 이거 뭐로 만드는 거야? 궁금해. 어쩜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조화를 잘했지? 근데 라탄 자체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라탄 갖다 놔도 뭐. 쌤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죠? 그러게요? 너무 예쁘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라탄 소품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이제 동생이 제안을 해서 내가 그 소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판매가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라탄을 가르칠 수 있는 수업하는 데가 있나 찾아보다가 저희 김홍정 대표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 요즘 자작나무 편하게 돼.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들을 이렇게 달아도 되지만 좀 오래 걸리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다니기 편하게 가죽끈으로 되게 간단해요. 엉뚫려 있어서 그냥 끈 있잖아요. 안에서 넣어서 안에서 넣어서 그냥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예요, 쌤? 예? 와인병. 와인. 아 이렇게 막. 이것도 너무 와인병을 들고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마구니요. 나 이거. 저는 이 왜 이름을 엉덩이 마구니로 줬을까요, 쌤? 얘가 굉장히 볼륨이 있잖아요. 빵실빵실하니까. 이게 좀 기법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쵸. 바구니예요. 재밌어요. 그니까요. 저는 뭐 짐 많고 이럴 때마다 이 바구니 많이 들고 다녀요. 그쵸. 다 생활에 이렇게 쓰임새 있게 다 만드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라탄이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공방에 뭔가 두고 담을 함이 필요하면 그걸 우리 만들고 맞아요. 그게 좀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적성이 안 맞고 해서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냥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자 이것저것 찾다가 이 라탄 공예를 접하게 됐는데 처음 접하는 순간 이거는 내 공예다 생각하고 쉬지 않고 지금 자격증을 따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뭔가 적성에 맞는 일을 나이 들어서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서 밤잠을 못 이루던 시기였었는데 딱 접하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라탄을 접해보면
이번에 한 심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 끝에까지 다 감기면 알려줘요? 네. 지금 쌤이 감는 게 요거 요 손잡이에요. 조금 부드러운 한심 같은 경우에는 얘로 납작하게 안쪽을 최대한 당기면서 바깥이 많이 안 벌어지거든요. 네네. 손이 많이 양딱져졌는데요. 그래요? 인정받았어. 그런 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냥 취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렇거든요. 돈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은 아니라도 충분히 뭐 재료 사고 뭐 하고 생활하고 하는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출강을 나가든 수업을 오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배우면서.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뭐 뭔가를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사람이 피곤하다 보니까 한참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랬다니까요. 딱히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투자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하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걸 또 배우면서.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뭔가를 많이 배우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계속 배우게 되더라고요. 철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천직이랄까? 철도 역사가 보통 120년, 122년 이 정도 본다고 하면 철도 역사의 3분의 1 정도를 근무를 하고 간다. 4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겠죠. 어떤 희열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그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12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경인철도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왜 그것이 나의 눈에 나타났던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운명 같은 거였고, 제가 가장 철도 역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철도가 맨 처음 만들어진 과정, 그 과정이 제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철도뿐만 아니라 근대사와 엮어서 그것과 철도가 어떻게 얽혀져 왔나 제 전공 분야여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는 올해로 40년째 철도에 근무하고 있는 뼛속까지 철도인 철도박물관장 배은선입니다. 제 철도 생활은 1980년에 철도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년 동안 철도고등학교 업무과에서 철도 운수 영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졸업 후에 1983년 5월에 철도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영무원, 그 다음에 수송원, 운전원, 부역장, 역장 이런 경력을 갖고서 철도 박물관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철도 역사 전문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분야가 역시 철도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열차 이름을 대든지 그러면 그것은 어느 시대에 운행된 열차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데이터를 많이 척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는 그 지역에 기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철도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이었습니다. 35년에 일제강점기 때 용산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1950년 전쟁이 날 때 폭격을 맞고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서 한참 동안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이 없었는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1988년 1월 달에 지금 이곳 의왕, 예전엔 부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철도라는 이름의 박물관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것은 사설이고 대부분 모형 같은 것을 전시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철도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1897년 3월 22일 날 경인철도가 맨 처음 달리기 전에 경인철도 기공식, 저 사진은 우리나라 철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철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 120년 동안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우리 경성에 전기를 처음 도입한 보스트윅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료가 우리나라에 제공이 됐어요. 그 사진이 앨범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기증받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때 사진을 스캔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12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경인철도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딱 밝혀진 것은 그 자료를 원천적으로 기증받았던 한전에서도 모르던 일이었단 말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진이 앨범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기증받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때 사진을 스캔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볼 때 왜 사진 맨 위에 번호가 써 있을까? 그런 걸 봤던 거고,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봤을 때 뒷면에 무슨 글자 같은 것이 보였고, 또 그것을 포토샵으로 작업했을 때 글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한전박물관에 뒷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던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뒷면에 그 참석자 명단이 있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왜 그것이 나의 눈에 나타났던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운명 같은 거였고, 어떤 희열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그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이름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내 이름, 내 아내의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 박혀 있는 거죠. 이 차의 특징은 뭐냐면 1950년대에 개량을 했습니다. 이게 탄을 뗄 때는 승무원이 3사람 필요해요. 기관사, 부기관사, 그 다음에 탄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탄을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탄을 부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번거롭고 또 탄 제도 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는 이것을 5일 번호로 개조를 해요. 파시 5, 23호 전기기관차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파시형 전기기관차입니다. 파시라고 하는 것은 퍼시픽,
태평양의 약자거든요. 카시형 전기기관차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굉장히 많은 전기기관차 중에서 가장 큰 대형 기관차이고 가장 속도가 빠른 전기기관차였습니다. 그래서 저 차는 이미 최고 시속이 110km에 이르렀습니다. 시속 110km. 시속 110km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110km면 지금의 300km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로 경부 간 특급 열차,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해서 만주로 넘어가는 그런 열차입니다. 철도 마니아 맞습니다. 철도 마니아라는 말이 보통 마니아라는 말이 이제 미친놈, 미친 사람, 광인 이란 말입니다. 광인이란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박물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래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디지털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 같은 경우는 국회 도서관 같은데 자료가 있지만 우리 철도에서 만든 자료들이 다 그렇게 파일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줌으로써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걸음 더 연구를 깊게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았네요. 북한 우표들 직원 모습이 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직원이 전호기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일하고 있는 모습, 승무원이나 직원하고 같이 우표를 만든 게 거기밖에 없나 봐요. 중국 우표. 중국도 요즘에 이제 고속철도가 달리니까. 중국도는 우리가 선로가 유난히들이 들어오네요. 그냥 다른 거는 기관차라든가 기차만 있는데 이것도 중국 거예요? 아, 중국 거 아니에요. 독특하네 이것도요. 동남아 쪽이요. 동남아 쪽 거예요. 이건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쁘잖아요. 여기 원래 잘라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삼각형 우표예요? 분리되는 거야. 자르는 거야. 삼각형이요. 그런 게 우표가 또 있어요. 박물관장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군포에서 의왕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면 기차가 보여요. 그러면 이 기차가 뭐다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막 찍어요. 맨날 보는 기차일 텐데 새롭게 기차다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애기처럼. 저 사람은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1차 자료들, 책이라든지 아니면 공보라든지 혹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을 한 겁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 주제별로 모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차는 삼량 1편성으로 되어 있는 디젤 동차입니다. 2015년도에 철도박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업무용 동차라고 해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던 차량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철도청장, 공사와 이후에는 철도공사 사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들어온 이후로 도장 상태가 불량하게 돼서 이 위에
도장 작업을 하고 실링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를 기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철도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됐다, 7, 80년 됐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하는데 한 20년 됐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근무하면서 눈으로 다 봤던 것들이요. 이것이 유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것을 잘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도 이것은 간직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박물관에 갖다 놓죠. 현재를 기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